여러분들 혹시 그 채팅방에 가서 숫자 1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잘 보이고 그 다음째 목소리가 잘 들리면 1번 눌러주시면 일자가 계속해서 뜨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니까 해양 생물 그리고 해양 생태, 갑자기 곤충에도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째는 수질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뭐 저는 다양한 생태학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극지 관련해서 남극과 그리고 북극의 생태 변화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째는 내몽골 가서 황사를 어떻게 하면 식물들을 이용해서 억제할 수 있을까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째는 당연히 지금 비무장지대 DMZ와 CCG에 관련된 생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바로 보시는 것처럼 논문을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은 11시 이후 특강 시간에 또 개별 선생님들하고 조별 활동하실 때 아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논문 작성은 연구에 뭐라고 해놨죠? 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그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논문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게 얻은 연구 결과를 남들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인정받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잖아요. 인정을 받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논문화되지 않으면 과학계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본인이 어떤 생물에 대해서 어떤 개미랄지 어떤 버섯이랄지 꽃피는 식물에 대해서 수십 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굉장히 이야기는 많이 하고 뭐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그러한 것들을 논문화해서 발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과학계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진화론 있죠? 진화론. 잘 아시는 것처럼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뭐 알려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왈라스라고 하는 그 당시 찰스 다윈보다는 조금 나이가 어리지만 역시 영국의 곤충학자 왈라스 같은 경우는 열대지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와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진화론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편지로 보냈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진화론은 그것을 논문화해서 발표한 찰스 다윈에게 돌아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바로 남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 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문 작성에 관한 것은 여기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논문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데 저기 홍석영 선생님이 이걸 좀 넘겨줄 수 있나요? 왜 이랬죠?
아, 혹시 그 오른쪽 그 키보드의 오른쪽 그 눌러도 안 넘어가나요? 잠깐만요. 제가 네, 키보드로 한번 다음. 예. 예. 자, 논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350년 전인 보시는 1665년에 프랑스와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생물들은 린네가 만든 이름을 다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피너스 덴시플로라 해서 앞에 속명과 뒤에 종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결국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자의 발견과 그 연구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는 것이고요. 또 적정한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창의의 산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한 그러한 것들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잘 정리된 참고 문헌의 출처를 밝혀줘야 합니다. 결국 본인이 한 연구 결과 그리고 해석한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구한 결과 해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문은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논문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읽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집을 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았으면 어떤 선행 연구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요즘 인터넷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을 먼저 읽는다. 그 다음째는 혹시 제목이 마음에 들면 두 번째는 그렇죠. 초록을 읽어봐야 될 거고요. 초록을 읽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가 하는 연구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째는 선별적으로 관심 분야를 읽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째는 뭐 거기 보신 것처럼 서론이랄지 방법론, 결과, 고찰, 참고문 순으로 읽어 나오면 되는데 모든 논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가 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분야의 논문들을 찾아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먼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구성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당연히 앞에서 왼쪽 위에서부터 보시면 제목이 있겠죠. 제목에는 어떠한 내용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하는 주제와 그리고 이제 누가 연구를 했는지 하는 저자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서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보고서를 써보셔서 알겠지만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왜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하는 그 배경,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뭐가 부족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하는 연구 목적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제대 방법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과학적인 논문과 다른 논문을 구분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연구 방법은 객관적이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째는 마지막으로는 통계 처리를 해줘야만 과학적인 논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째는 결과 부분은 뭐 여러분이 잘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연구에서 얻었던 결과를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림이나 표, 영어로 하면 그 피겨나 테이블로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남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째는 결론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얻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뭐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이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됐다는 건지 안 됐다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결론 부분에서 짚어줘야 되고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와 다른 사람이 한 연구 결과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의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째는 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고 문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가벼운 기사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도움받았던 부분
관련된 것들을 총 정리를 해서 참고문헌으로 뒤쪽에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감사의 글을 넣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을 감사의 글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논문의 분량을 한번 보시죠. 여기부터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자, 논문 전체가 100이라고 했을 때 서론 부분은 한 내용 분량으로 봤을 때 10% 내외.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 한 요 정도 안배를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째는 방법과 결과 부분이 한 60% 정도. 그 다음째는 결론과 논의 부분이 30% 내외. 이 정도 안배를 해주면 굉장히 좋은 논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박을 할 때도 그렇지만 그죠? 조금 천천히 가다가 좀 빠르게 또 느리게 하는데 이 논문의 분량도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안배를 해주시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읽기가 편한 논문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논문을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기로 마음먹으면 물론 이제 이건 조금 이제 연구가 진행된 다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가 얻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최종적인 논문을 쓰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계획을 잡는 단계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뭐죠? 우리말로 읽어보면 핵심 서술, 또 영어로 하면 write a vision statement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도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 논문에 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를 첫 번째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 메시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뭘 연구를 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정말 내가 나비에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나비류에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뭐 나비의 크기를 잴 수도 있고요. 뭐 색깔을 볼 수도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특정한 지역, 예를 들면 서울의 남산에 있는 나비를 매달 한 번씩 가서 계절마다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싶다. 그래서 뭐 봄에 나타나는 나비, 뭐 여름에 나타나는 나비, 가을에 나타나는 나비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선명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봄부터 가을까지 서울 남산에 나타나는 나비류의 분포와 그 개체수를 연구함 이렇게 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세 번째까지도 이야기했네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핵심 내용이 결정이 되고 한 문장으로 남들에게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제목 달기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내가 도대체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직 여러분들은 논문 쓸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것이 내가 이 작성하고자 하는 논문을 어떤 형태 또는 어디에 발표할 건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두 발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갑자기 보고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는 학회 같은데 포스터 발표가 있을 수 있고요. 정말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 정말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내용이나 분량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뒤에 한번 사례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제대로 시작하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don't start at the beginning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자, 첫 번째 보면 그죠? 뭐 영어로 써놨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서론부터 방법론, 이제 결과, 그 다음째 결과에 따른 뭐 결론, 논의, 참고문은
이런 순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것은 어떤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대로 된 논문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주 오랜 경험에 따른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이제 골격이 하나 나오는데 내용의 도표화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storyboard the figures 해서 1, 2, 3, 4, 5가 있는데 1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거나 또는 연구가 진행되어서 얻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물론 그것은 뭐 수치로 그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잘 보여주고 설득할 수 있는 그림과 또는 표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논문을 써야 될 때 필요한 부분, 또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고 논문을 계획하고 실험을 진행하거나 또는 실험 후에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이 바로 얻었던 가장 중요한 결과들을 그림이나 표로 정리하는 겁니다. 저도 늘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네. 자, 그 다음째는 두 번째,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 수치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네, 수치로 보여줄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수치, 굉장히 뭐 복잡한 숫자만 쭉 나열했다고 해서 잘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뭐 나비의 크기를 예를 들면 설악산과 한라산에 있는 나비 크기, 동일한 같은 종의 나비 크기를 쟀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100마리씩 쟀다고 했을 때 설악산에서는 뭐 14mm, 15mm, 16mm, 14mm, 12mm, 뭐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뭐 15mm, 14mm, 뭐 12mm 이렇게 숫자만 나열해서는 전혀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죠? 막대 그래프화해서 어느 쪽이 설악산이 아니면 한라산의 나비가 더 큰지를 좀 더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많은 파워포인트라든지 드로잉 할 수 있는 그런 통계 프로그램이나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뭐 가장 간단하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엑셀 프로그램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simply include all dat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얻어진 모든 결과들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 그림이나 표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즉 영어로 피겨나 테이블로 정리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남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보기 편하게 정리해 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그림이나 그 표를 논리적인 배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 설악산이나 한라산의 나비 크기를 다 측정하고 보여줬을 때 뭐 결과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시작한 것부터 보여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나비 길이를 먼저 보여주고요. 그 다음째는 뭐 더듬이의 크기, 뭐 특정한 부위의 크기별로 들어가면 훨씬 더 논리적이겠죠. 그 반대로 예를 들어서 뭐 뒷발 크기를 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전체 크기를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올해 전체 크기, 이제 각 부위별로 또 그 부위별에서 좀 더 세부적인 분야의 자료를 보여준다고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실험 전 또는 실험 후에 얻어진 자료에 그림이나 표로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을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방법론은 여기에서도 써져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그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1번, 2번은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방법론은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논문을 많이 심사를 하는데 가장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읽어보는 것이 뭐 다른 내용을 읽지 않고 방법론이 정확하게 잘 정리됐는가를 논리적으로 따져봅니다. 아니 도대체 이거 뭐 실험을 뭐 2021년 4월 달에 했다는 건지 5월 달에 했다는 건지 아니면 10년 전에 했다든지 장소도 구체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뭐 식물을 키우는 실험을 했을 때 도대체 몇 개체를 가지고 몇 번 반복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 이렇게 방법론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위지만 가장 중요한 부위고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뒤에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방법, 그러니까 표 그림을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 여러분이 어떻게 실험했는지를 그죠? 방법론으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부위는 바로 부분은 결과와 논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결과와 논의 부분을 많이 합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중복이 되거든요. 뭐 결과에 따른 약간의 그죠? 다른 사람들과의 결과하고 비교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부분을 많이 합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표로 정리를 해줬죠.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달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설악산의 나비 크기가 한라산 나비보다 더 크더라. 이렇게 됐을 때는 왜 더 큰지, 그것이 기후와 관계된 건지, 아니면 먹이와 관계된 건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달아주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자, 이런 것이 바로 결과와 논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바로 표와 그림으로 정리된 결과에 대한 그죠? 설명, 그리고 다른 연구와의 비교, 그리고 나의 가설에 대한 설명 이렇게 되고요. 또 결과에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통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quantitative and specific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몇 회의 반복을 했고 개체수는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좋은 결과와 논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하나의 그 사례로 넣어 놓은 것이거든요. 제가 퉁퉁마디라고 하는 서해안의 갯벌에 가시면 여러분이 인천공항 가다가 볼 수 있는 갯벌에 자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X축을 보시면 BD, J, YJ, IW라고 했는데 뭐 거기에 이제 보시면 대부도, 영종도라고 하는 지역 차이입니다. 거기에 따른 1평방미터에 자라는 식물의 건조 중량을 측정한 겁니다. 자, 이건 누가 봐도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바로 도표화한 것인데요. 통계 처리한 것은 거기에 그죠? 반복수로 해서 약간 뿔처럼 생긴 것이 통계 처리한 것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수치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대부도에 자라는 퉁퉁마디들이 단위 면적당 건조 중량이 영종도보다 한 25% 더 높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그림으로 정리된 거고요. 표로 정리한 거 한번 보시죠.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이 퉁퉁마디가 사람들이 많이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금속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갯벌, 즉 토양과 그 위에서 자라는 식물인 퉁퉁마디, 여기서는 살리코니아 유로파에아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소 A에서 카드뮴 CD, 뭐 CU 구리, 뭐 이런 식 납 이런 거 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수치로 해서 대부도의 카드뮴 농도가 얼마일까요? 대부도의 카드뮴 농도는 그렇죠. 평균 8.2,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4에서 스탠다드 에러, 표준 편차를 넣어줬고요. 반드시 그 밑에 보시면 4개의 샘플을 반복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뮴만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뮴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고 가장 낮은 곳은 어딜까요? 예, 그렇죠. 가장 카드뮴이 높은 지역은 영종도 11.7이 되겠고요. 가장 낮은 곳은 이원이 되겠습니다. 1.5죠. 이게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바로 이 결과 부분에서 왜 영종도는 더 높고 이원은 낮은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원을 가보시면 이건 훨씬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적한 갯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뭐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면 좋고, 또 뭐 카드뮴의 퍼미션 리밋, 그죠? 뭐 허용 한도라고 했을 때 0.5에 비해서 조금 뭐 몇 배 높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결론과 논의 부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린 거는 표와 그림으로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결과의 해석과 또 다른 연구와의 비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는 결론 부분, conclusion이라고 그러겠죠. 자, 결과를 그죠? 우리가 쭉 봤어요. 그런데 이 논문을 읽다 보면 결론 부분에 오면 또 뭘 봤는지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소위 말해서 summarizera고 해서 한번 결과를 다시 요약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발견을 재강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결과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중에 차이가 없는 것도 있고 차이가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면 좋고요. 왜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를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언급해 놓은 것처럼 핵심 메시지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그거는 아랫부분과도 비슷합니다. 요점, 결과의 요점과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언급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앞에서 본 퉁퉁마디의 중금속에 대한 오염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그 논문을 볼 때. 중금속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되지 않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죠. 자, 그것을 결론 부분에 서해안의 세 곳을 조사해 봤더니만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공업시설이 많은 두 지역에 있는 퉁퉁마디는 중금속 오염이 높기 때문에 식용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저 남쪽에 있는 한적한 곳에 있는 갯벌에 그죠? 퉁퉁마디는 조심스럽게 뭐 먹어도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깔끔하게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논문 작성해서 서론이라고 하는 앞부분 인트로덕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는 몇 가지를 언급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가 뭔가 하는 겁니다. 문제, 그죠? 그래서 서해안에 갯벌 퉁퉁마디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최근에 많이 식용을 하고 있는데, 먹고 있는데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문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 연구 중에 다른 분들이 혹시 비슷한 연구가 국내나 또는 다른 해외에서 연구된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단계죠.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거 보니까 30년 전에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장소를 바꾸든지 대상 생물을 바꾸든지 조금 바꿔야 줘야 되고요. 동일한 연구로 뭐 다시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죠? 물론 시차를 가지고 남산의 뭐 30년의 나비상과 그래서 30년이 지난 올해 나비상이 차이는 날 수 있겠죠. 그렇게 비교는 할 수 있지만 너무나 비슷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됐다고 하면 그러한 주제는 조금 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째는 네 번째 보시는 것처럼 뭐 가설이나 이제 기여, 뭐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본다고 하는 걸 기술해 주시면 좋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연구 목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퉁퉁마디를 중금속 오염에 대한 부분을 밝혀서 과학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서론 부분에서는 이제 기존에 다른 분들이 했던 연구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째는 뭐 여러분들이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학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레퍼런스라고 하는 참고 문헌을 다뤄줘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뭐 1번에 보시면 혹시 내 논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된 이런 논문을 읽어보십시오 하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to support the statement. 굉장히 뭐 먹어도 된다 또는 뚱뚱하게 먹어서 안 된다는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뭐 양쪽의 다를 제시를 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째는 먼저 연구하신 분들의 연구를 언급해 줌으로 해서 좀 고마움을 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 문헌을 뒤에 정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걸 보면 그게 보시면 뭐 김창수, 임길진, 정재희라고 하는 저자 이름이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2021년. 그다음에 한국산 개구리 겨울잠 연구 제목. 그다음 어디서 봤는지 아는 그 학술지 이름, 한국생태학회지, 그리고 35권 이제 페이지 수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 영문이 있을 때도 가능하면 가나다 순, 이제 영문 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논문에 이제 이 초록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할 때는. 그래서 혹시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그죠? 영어로는 abstract라고요. 뭐 초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약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길이로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그죠? 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방법. 그 네 번째 보시면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연구 목적이 뭐였는지, 방법에 대한 것, 핵심 결과, 그 핵심 결과에 따른 의미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적용. 이렇게 해서 짧게 영어로 하면 한 150에서 300단어, 또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정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짧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여러분이 한 논문의 제목을 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목이죠. 자, 제목에는 뭐 당연히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목은 핵심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좋고요. 그러니까 너무 긴 것보다는 조금 깡총하게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이제 저자들의 소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놨죠. 이렇게 쭉 있고 한국대학교 생명과학부 이제 주소 이렇게 되는데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만 써도 되지만 물론 이제 외국에다 투고할 때는 영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목은 나중에 모든 논문들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걸 종합해서 핵심 단어를 담아서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사람 이름 그리고 소속이 들어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논문의 작성을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가을에 염생식물인 퉁퉁마디가 단풍이 든 겁니다. 이렇게 아마 펼쳐진 장면 서해안에 가서 봤을 것 같고요. 오른쪽 아래 보면 좀 확대해 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또 건강에 적절하게 먹으면 소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용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한번 작성한 논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위를 한번 보시죠. 붉은 글자로 학술지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한국환경과학회지 제29원 483쪽부터 491쪽 2011년. 그리고 막 학술지이기 때문에 영어 이름도 있습니다.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즘은 이제 DOI라고 해서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 해서 디지털 컨텐츠 식별 번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출간되는 논문에게 주어지는 뭐 주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달아본 제목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해안 염생식물 퉁퉁마디와 염섭지의 중금속 축적. 예, 깔끔하죠. 축적에 관한 연구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깔끔한 게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해안이라고 하는 장소가 들어갔고요. 염생식물 퉁퉁마디, 이제 염섭지에 따른 중금속을 축적을 연구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자와 소속은 송호람부터 해서 이은주까지 되어 있고요. 일부는 서울대학교 그리고 일부는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공식적으로 뭐 언제 접수했고 채택이 있고요. 이제 제목하고 이름 저자만은 외국 분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학술지에서는 국영문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저는 이건 이제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앱스트랙트 초록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작성하는 논문에는 뭐 형식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가장 공식적인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제 초록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뭐 보시면 한 10줄, 뭐 11줄 정도 되고요. 어떤 걸 주제로 해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지, 감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부분, 이제 그 결과가 가지는 의미를 굉장히 짧게 요약을 해 놓은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들이 300쪽 되는 큰 두꺼운 책 한 권을 한쪽에 다 요약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라고 해서 핵심 단어를 나열해 놓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째는 이제 서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서론은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해서 쭉 나오고요. 뭐 지금 여기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왜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앞에서는 어떤 연구가 됐는지 하는 것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 이 서론의 마지막은 반드시 어떤 연구 목적으로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재료 및 방법 바로 위쪽에 보시면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채취가 일어나고 있는 수도권과 가까운 대부도, 영종도 그리고 채취가 일어나는 곳이지만 비교적 수도권에서 먼 충남, 태안, 이온방조제 지역에서 퉁퉁마디와 쪽에 체조해서 기본적인 성분과 중금속 축적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 곳의 조사 지역에 자란 퉁퉁마디의 기본적인 성분과 식용 안정성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연구 목적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뭐 두 번째는 이제 방법론이라고 했는데요. 뭐 형식에 따른 재료 및 방법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구 지역에 대한 개요를 넣어놨죠. 뭐 어디서 어떤 연구를 언제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지도로 대부도, 영종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쭉 보면 뭐 2-2 보면 분석 방법, 생물량 측정은 어떻게 했는지, 질소 성분은 어떻게 했는지, 중금속은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감지는 통계 처리는 보시는 것처럼 무슨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결과 및 고찰이 되겠죠. 자, 뭐 결과는 표 1, 표 2 이런 형태로 있고요. 거기에 따른 짤막짤막한 설명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 피겨 2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 부분을 그림이나 표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거기에 따른 설명과 그리고 다른 연구와의 비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3도 마찬가지고요. 테이블 4 그리고 테이블 5도 동일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요즘은 이 결과 부분에 있어서 동영상을 이제 이렇게 논문 속에 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게 해놓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쭉 결론과 논의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연구를 한 결과 쭉 나와 있고요. 마지막 단어만 한번 문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마지막 문단.
또한 이를 순수 염분 함량으로 환산하면 이 값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퉁퉁만이 채취 및 섭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죠? 돼야 되고 좀 관리 먹는 걸 사실은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감사의 글은 뭐 여러분들이 뭐 꼭 이 형식은 아니더라도 혹시 도움을 받은 분이 있다든지 또 도움을 받은 기관, 예를 들어서 뭘 이제 여러분들 시료를 분석해 준 데가 있다고 하면 거기를 언급해 주면 되고요. 자, 참고 문헌을 보시면 뭐 이제 다 영어 알파벳 순으로 해서 주어진 형식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논문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포스트로 보여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서 한 걸 보여줬는데요. 이거는 그죠? 한눈에 이제 볼 수 있게끔 포스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있고요. 감제는 허윤정, 오민우, 이은주, 서울대 자연과학 생명과학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여기도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서울온 리서치 퍼포즈 목적, 그다음째는 이제 데이터 애브스트랙트라고 해서 뭐 어떤 방법론에 관한 것,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은 가운데 도표화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자세히 보시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포스트를 구성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결과 부분이 있고 여기도 역시 논의 디스커션 부분이 있고 참고 문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포스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한 5분 정도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로 하기 부담스러우시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셔도 되고요. 네. 혹시 질문 사항 없으신가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그래도 하나 하고 네네 싶은데 말씀 주세요. 그 공통 저자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같이 이 논문을 작성한 네. 네, 그 연구를 같이 한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곤충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그 이 곤충에 대한 사진이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표본을 제공받았거나 그런 것도 이제 공통 저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질문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네요. 자, 사실은 이 저자 때문에 싸움이 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뭐 크게 문제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같이 연구를 참여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중요한 저자를 뭐 거의 인위적으로 빼버린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뭐 신문지상에 보신 것처럼 연구에 관여를 하지 않았는데 슬쩍 이름을 끼워준다든지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자에 대해서는 뭐 연구에 직접 관계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계신다고 할 때, 그죠? 연구에 팀원이 3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학생 3사람과 그다음 이제 그걸 지도해 주신 뭐 과학교사 선생님이 들어가는 건 맞겠죠. 자, 표본을 빌려주거나 사진을 빌려준 경우는 반드시 저자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사의 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네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지도하시면서 논문에 관한 이제 질문이나 뭐 그런 뭐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네, 저기
현장에 계실 텐데 선생님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이렇게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질문은 지금 당장 없으시면은 다음 단계를 하다가 또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한번 뭐 채팅이나 한번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신 이은주 교수님께 박수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제 조별 활동 마치고 한 12시 넘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은주 교수님이랑 김성규 소장님은 뭐 12시에 다시 들어오실 수 있으면은 그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나머지 분들은 일단 분반을 할 텐데요. 잠깐 쉬는 시간을 조금 가질게요. 한 5분 정도만 11시 5분까지만 잠깐 쉬고 이제 다시 여기로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